올해기 조병규 교수님의 정년퇴임 국제 심포지움에 이렇게 귀중한 취하 포지션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렉처 제1 스페셜 렉처에서는 왕규창 교수께서 Past, Present, Future에는 강의가 있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서 왕규창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 교수님은 79년도에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학 89년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서울대학병원에서 고 신보성 교수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최길수 교수님 밑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우수하게 마치고 군 복무까지 마치면서 바로 다시 교실에 들어와서 신경외과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화병원에서 교수직을 하면서 외국 어브로드 트레이닝 연구는 1992년에 시카고에 있는 칠드런 메모리얼 호스피탈에서 프로페서 맥클론 밑에서 리서치 펠로 하면서 특히 뉴럴티브 디펙트에 대한 좋은 논문을 많이 남기고 국내에서도 계속 현재까지 많은 좋은 논문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SCI 논문이 127 학술적인 뭐는 말씀드릴 여지가 없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고 금년 11월에 인터내셔널 피디아트릭 뉴로서지컬 소사이어티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로컬 체어맨 겸 이제 한국 소아신경외과의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조병규 교수님의 은퇴 정년퇴임 국제 심포지움에 소아신경외과에 대한 현재 미래에 대한 좋은 강의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조병규 교수님 정년퇴임을 계기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의 과거, 현재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개 내용은 82년 이후의 히스토리를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의 그 교육, 연구 그리고 진료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아신경외과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과제를 대표적인 게 몇 개를 좀 열거하고 그 다음에 앞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소아신경외과 진료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1957년 저희 디파트먼트 오브 뉴로서지가 생기면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첫 피디아트릭 케이스로 보니까 신보성 교수님께서 17세 남자 메닌지오마 수술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7세로 연령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피디아트릭 디지즈로서 대표적인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케이스가 메닌지오마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피디아트릭 디지즈가 진료가 되고 있는데요. 서비칼 메닌고실, 또 럼버 페리토니얼 션트, 또 그 당시엔 이제 그 폐 흡충증이 많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술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토커슨 션트, 이거 요새는 별로 안 하죠. 벤트리큘러 시스터널 션트입니다. 포스티어 포사 튜머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미스트렉토미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PW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반구 절제를 하신 아주 사실 굉장히 큰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성공적인 수술이 이제 일간지에도 소개가 되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10대 수술을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70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 병하고 무관하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82년도가 어떻게 보면 소아분과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가 저희 소아신경외과 말고 신경외과 전체의 그 창설 25주년 되는 해인데요. 그때 그 심 교수님께서
이 소아 환자들을 좀 따로 모아서 봐라. 그래서 별도의 병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조병규 교수님께서 지시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3일 병동 거기에 소아 환자를 모았는데 대개 한 10명 내외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시 처음 치프 레지던트가 오길석 선생이고요. 이승훈 선생이 첫 주치를 맡았습니다. 그 해에 이제 어린이 병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요 가운데 커팅을 하시는 분이 전두환 대통령의 그 영부인,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고요. 그리고 3년 후에 이런 병원이 건립이 됩니다. 이런 그 소아병원 건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조병규 교수님이 그 소아신경외과 트레이닝을 받으러 미국에 가시는데요. 쉴던스 호스피탈 필라델피아로 연수를 가십니다. 2년 동안 체류를 하셨고 그 이제 주 멘토는 그 루이 슛 교수였고 당시에 이제 여기 계신 브루스 교수님이나 또 서튼 교수님하고 많은 일을 같이 하셨습니다. 주로 ICP, 브레인 이디마, 하이드로세팔루스, EP, MR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85년에는 칠드런스 호스피탈이 오픈이 됐죠. 사실상의 그 3차 진료기관 수준에서의 첫 소아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아분과가 생겼고요. 그 소아분과장을 조병규 선생님께서 맡으셨습니다. 86년 그 다음 해에 돼서야 이제 소아수술장이 가동되기 시작을 했고요. 서비컬 뉴렌테릭 시스트 사실 좀 드문 병인데 그 처음 수술장을 오픈을 하면서 그 해에 이런 드문 병도 이제 하시고요. 또 그 당시에는 이제 CT만 가지고 하이포살라믹 하마토마를 진단하고 자신 있게 들어가기가 조금 그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요새는 뭐 MRI가 있어서 쉽습니다만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리서치도 미국에서 하시던 거를 계속 한국에서 계속 진행을 하셔가지고 특히 이 디퍼런셜 벤트리큘러 메갈리 한쪽 크라니액토미를 해가지고 하이드로세팔루스를 만들면 한쪽 벤트리가 커지고 한쪽은 좀 덜 커지고 하는 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하이드로다이나믹이라든가 EP라든가 이런 스타디를 하셨습니다. 87년은 그 우리나라 소아신경외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입니다. 여기 그 주역 드시는 분들이 다 계신데요. 강준기 교수님, 최중원 교수님, 조병규 교수님, 이훈갑 교수님이 주로 발기인이 되셔가지고 KSPN이 창립이 됩니다. 우리나라 소아신경외과가 세계로 나가는데 그 초석을 다지시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조병규 선생님께서 외국 학회로부터 그 초청 강연 초청을 받아가지고 해외에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7년에 이제 제가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모야모야 병에 대해서 EMS를 시작을 했고 또 실제로 환자에서 프레셔 볼륨 인덱스를 하면서 하이드로다이나믹 스타디를 임상에도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8년에는 그 소아신경과하고 소아진단방사선과하고 같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저희가 그 신경학 쪽으로 질환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투테슬러 MRI가 우리 병원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처음 MRI 한 피디아트릭 케이스는 cervical intramedullary tumor with syrinx 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해 닥터 레이먼디가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스 디스커션을 아주 재밌게 또 유익하게 했었습니다. 인트라오퍼러티브 EP 모니터링이 시작이 됐고 또 모야모야 디지에서 이다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태 이다스가 저희 굉장히 중요한 수술로 되어 있죠. 제가 칠드런스 메모리얼 호스피탈로 이제 가는데 사실은 전 브레인 튜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조병규 선생님께서 넌 안 된다. 아노말리를 꼭 해야 한다. 그 브레인 튜머는 그 저 길 건너 어덜트 병원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아노말리는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해서 사실은 반강제로 갔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그 잘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튜머 못지않게 컨제니탈 아노말리도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게다가 좀 희소 가치도 있어서 조금 요새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저희 분과에서 처음 그 인터내셔널 저널에 케이스 레포트지만은 잡지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조병규 선생님 풀스 오서고요.
딥실비안 메닌지오마, 애들에서 그 듀럴 어태치먼트가 없는 메닌지오마를 보고를 했습니다. 91년도에는 드디어 우리나라 소아신경외과가 국제 무대에 나서는데요. 정말 참 어려운 일이에요. 87년도에 학회가 결성이 돼서 91년도에 세계적인 학회를 유치를 했다는 게 사실 믿겨지지가 않는데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당시 그 강준기 교수님께서 호스트셨고 최종원 교수님께서 총무를 맡아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저보다 한참 어린 나이셨거든요. 근데 큰 일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92년도에 이제 제가 돌아오면서 엠브리올로지 리서치가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그때 열악했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지재근 교수님하고 서정욱 교수님께서 완전히 이제 보살펴 주셔가지고 돈도 거기서 대주고 연구원도 도와주고 그냥 밤에 가서 실험하고 그게 정말 낙이었습니다. 93년도에 마일로메닝거실 클리닉을 오픈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보니까 이렇게들 다들 하고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해는 이제 피디아트릭 뉴로패솔로지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그동안 한 스페시멘을 같이 리뷰하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리 클리니컬 또 레버러터리 리서치 페이퍼에 많은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일로메닝거실 클리닉에서 나눠주는 책자입니다. 환자들이 알기 좋게 이런 책자도 나눠주고 있고요. 또 그때 여러 과외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환자들을 보면 좋겠다 하는 레포트도 낸 적이 있습니다. 94년에는 이제 엔도스코픽 서저리가 제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조병희 선생님께서 처음 ETV를 시작을 하셨고요. 그 뒤에 아주 많이 케이스가 늘었습니다. 94년도에는 페트가 들어왔고 또 에필lep시 서저리 센터가 우리 병원에 생겼고요. 실제로 소아에서 시작이 된 거는 그 다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병희 선생님께서 모야모야 디지에서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터리 테리토리에도 뭔가를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바이프론탈 EGS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널 뉴로서저리에 소개가 됐고 그게 2008년도에 그동안 뉴로서저리 필드에서 특기할 만한 수술 기법 해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아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저희 포터블 EMG가 없어가지고 못하던 셀렉티브 도잘 라이조토미를 기계가 이제 그때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프리저를 마련을 해가지고요, 티슈 뱅크를, 본 뱅크를 이제 했는데 이게 또 우리 튜머 리서치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분과에서 처음으로 레버러터리 리서치를 통한 아티클을 냈는데요. 심기범 선생이 일저자인 뉴럴 튜브 디펙트에 대한 그런 페이퍼를 냈습니다. 96년부터는 이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그 전까지는 주로 피지올로지라든가 모폴로지를 주로 했는데 96년부터는 이제 드디어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에도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참 시작하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생화학교실에 서정선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당시 펠로인 남도현 선생을 아예 생리학 교실에 벤치를 주고, 생화학 교실에 벤치를 주고 와서 수술 없는 때는 거기서 그냥 진에게 박웅영 교수, 지금 박웅영 교수하고 같이 이제 일을 시키면서 정말 잘 키워주셨습니다. 98년에는 병원에서 임상의학 연구소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서치 하는데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됐고요. 2000년도는 사실 이게 저희 분과 일은 아닙니다만 의약분업 사태 때문에 아주 큰 내홍을 겪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래도 이런 애들이 뭐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페이션트 케어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 브레인 튜머라든가 하이드로세팔러스는 잠시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 또 레지던트 펠로들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진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김승기 교수가 합류를 했고요. 그해 러트가 교수가 와가지고 교실 평가도 해주고 또 우리 소아분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조병희 선생님께서 당뇨와 간 질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02년에는
결국은 그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까지 하셨어요. 정말 다행히 경과가 좋고요. 정말 지혜선 마음도 많이 졸였지만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셨습니다. 그 수술 후에 한 며칠 동안은 좀 컨퓨전이 꽤 있으세요.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뭘 이렇게 낙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자세히 봤더니 그 낙서 내용이 CPP 이퀄 ICP 무슨 뭐 빼기 ICP 뭐 이런 그 아카데믹한 것만 계속 낙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간호사들 불러가지고 니들 뭐야 병이 뭔지 아냐 뭐 그렇게 컨퓨전 스테이트를 지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야 혹시 그때 내 이상한 여자 이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조병 선생님 좀 다르시더라고요. 2004년도에 김승기 교수가 연수를 갔고요. 김승기 교수는 하버드 쪽에 피터 블랙 교수하고 캐럴 교수하고 같이 그 스템셀하고 사실 전신수 교수님하고 아마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셀 베이스드 진 테라피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논문도 쓰셨고요. 2008년에는 소아병원에 소아신경센터가 생기면서 그 피디아트릭 뉴럴로지, 뉴로서저리, 리해빌리테이션 환자들을 같은 병동에서 이게 보게 됐습니다. 상당히 동선을 절약할 수가 있고 여차하면 바로 그 스테이션에서 이거저거 물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한 10명의 펠로우가 지나갔는데요. 첫 번째 펠로우는 심기범 선생이에요. 근데 심기범 선생 때는 사실 소아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고 이 발령은 소아로 받았지만은 펠로우를 중앙에서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아 트레이닝을 하진 않았지만은 본인이 그 콘제니탈 아노말리에 대한 리서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일을 같이 했습니다. 또 남도현 선생은 이제 우리 그 몰리큘러 바이올로지 시작할 때 같이 이제 펠로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덕분에 지금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계적으로 글라이오마 리서치 하면 좀 알아줍니다. 김승기 교수는 우리 팀하고 합류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안용 선생은 이제 스파인 트레이닝을 또 그 후에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들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 병원에서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저희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상훈 선생은 이제 암센터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지금 이제 외국에 트레이닝 받으러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인남 선생은 저희 그 소아병원에서 상당히 일을 하고 있다가요. 여기서 잠시 지금 개원가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시 아카데미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창섭 선생은 제주 대학병원에 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곧 연수를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호 선생은 아산병원에 가서 피디아트릭도 하고 펑셔널도 하고 지금 잘 열심히 하고 있고요. 피주은 선생은 금년에 그 촉탁 교수로 저희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선생은 아직 펠로우 트레이닝 중입니다. 장래가 기대가 되고요. 82년 이후에 현재까지 이런저런 좀 측면을 봤는데요. 국내 저널 발표 예입니다. 대개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뜸해졌고요. 그거는 최근에 와서 주로 국제 저널에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95년 중반쯤에 우리 앞으로 논문은 국내에 내지 말자 뭐 이렇게 한번 좀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배수의 전을 치고 국제적으로 좀 페이퍼를 내자 뭐 그런 건데요. 뭐 꽤 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내고 있고요. 그 비교해 보면은 도메스틱 저널에서 이렇게 주는 거를 그 인터내셔널 저널로 많이 커버를 한 거죠. 외래 환자가 요 포인트에서 아주 급격하게 올랐고요. 요때가 제가 보직을 맡기 시작한 때인데 제가 빠지니까 업적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입원 환자 통계고요. 최근에 그 병실이 많이 늘면서 입원 환자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수술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는 병실도 별로 없었는데 사실 거기에 비해서는 엄청난 수술을 한 겁니다. 조병희 선생님하고 또 나중에 이제 저도 합류를 했지만은 정말 그 9베드 가지고 이런 수술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다가 환자 놓고 TF 쉐이드 하고 그래서 욕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모양외야지에서는 아주 엄청난 그 숫자 증가를 보였고요. 그 덕분에 조병현 선생님하고 도미나가 교수하고 그 코어 에디터가 돼가지고 이번에 이런 책도 낼 수가 있었고 또 이런 논문도 좀 내서 신문에도 좀 뭐가 나올 수도 있었고 또 그 외에 다른 그 증례를 통해서 김승기 교수가 낸
논문인데요. 피터스 인 피투입니다. 테라토마죠. 아주 그 재미있는 사진인데 이게 그 저널 오브 뉴로서저리 피디아트릭스의 그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글쎄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 과장하면은 그 세계의 그 여러 피디아트릭 뉴로서지컬 인스티튜트 중에서 한 10위 내지 20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에이 아닐걸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제입니다. 크라니오페린지오마 아까 그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도대체 레디칼로 갈 거냐, 컨서버티브하게, 그러니까 레스 인베이시브하게 갈 거냐, 이게 지금 펜들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는 좀 레디칼한 쪽에 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에 따라서 좀 정교한 인디케이션을 좀 잘 잡아가지고 좀 현명하게 가야 할 것 같고요. 디퓨즈 브레인 스템 글라이오마 이게 난공불락의 문제입니다. 다행히 메타스테이스는 안 해요. 거기 그냥 있습니다. 근데 워낙 있는 데가 좀 좋지 않은 데 있어서 그렇죠. 이때까지 해오던 거 말고 무슨 다른 무여한이 필요한 그런 병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리커런트 메듈로블라스토마, 리커하면 다 죽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하이도스 케모테라피가 되면서 이제 3분의 1 정도가 셀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이도스 케모테라피의 그 모텔리티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희망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뭔가 다른 그 옵션이 추가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에피니오마 아까 조병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 뛰어야 하는데 로케이션이 좋지 않으면은 정말 바게인을 해야죠. 이런 데피시트하고 서바이벌하고 어떻게 갈 거냐. 정말 그 고민스러운 건데요. 뭔가 큰 그 돌파구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이드로세팔로스나 아라크노이시스는 잘 알고 있느냐? 아닙니다. 뭐 정말 그 아주 기본적인 거 외에는 워낙 다양한 그 환자의 현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그 CP 션트를 한 10몇 년 전에 한 케이스인데요. 션트 말펑션 전에는 이랬고 말펑션 후에는 이랬습니다. 이때는 노멀 ICP고 이때는 마니톨 주고 젠 ICP가 600mm H2O였습니다. 뭐 봐서는 뭐 비슷비슷한데요.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그 CSF 다이나믹에 대한 걸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테더드 코드. 요새 그 닥터 팽 교수가 좀 주장하면서 몽땅 라이프마일 다 뛰니까 정말 좋더라. 우리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겁이 나서 모든 환자를 그럴 수는 없고 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환자 다 수술해야 하는지 한번 좀 돌이켜 봐야 하고요. 모야모야 디즈도 패소제네시스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그 안개 낀 망망대해를 항해를 하고 있는데 요새 뭐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조금 뭐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열심히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강점은 비교적 하모니가 괜찮고 아카데미즘도 좋고 이런 병들이 많고 국제적으로 리더십도 좀 어느 정도 있고요. 근데 모자란 건 뭐 돈, 공간, 맨파워, 특히 리서치에 있어서 또 트라우마 이런 환자들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하고 그 콜랩이 좀 적고 또 이 가버먼트 호스피탈이다 보니까 이 뷰로크라시가 좀 있어요. 우리 저 학내에 이런 팀들이 아주 좀 세고요. 또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의생명과학 분야에 세계 24위를 했어요. 이런 데 좀 묻어가면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근데 국내적으로 버스 레이트가 떨어지고 이런 병들이 줄어가지고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제 나름대로 비전은 한 2015년 이전에 베스트 5로 좀 어떻게 들어가 봐야겠다 이런 야무진 꿈을 갖고 있고요. 의과대학의 그 비전하고 얼추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는 병들을 좀 주축으로 해서 좀 추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트워크를 좀 동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해야겠죠. 그 기록물이라든가 데이터를 관리를 잘해야겠고 또 저는 그 창이라는 것 자체가 뭐 새롭게 뭐가 생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널리지가 부딪혔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디스플레인하고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코어 밸류 3가지를 중시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모니입니다. 심보선 교수님께서 정말 그 강조하신 건데요. 98년도인가요? 제가 그 심 선생님께서 트라키오스토미하고 중환자실에 계실 때 잠깐 들렸더니 뭐 쓸 걸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이걸 쓰셨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당시
의무장하는 정청기 교수한테 드렸는데 그 화합 일치 단결해서 일을 좀 하자. 내일 모레 돌아가실 줄은 모르는 그분이 남기신 그 글이 이거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후에 좀 회복을 좀 하셨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코어 밸류가 아카데미즘입니다. 이 조병희 선생님 수술 끝나시면 바로 뭘 이렇게 잔뜩 쓰세요.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요 밑에 그 필기구가 다 있고요. 그리고 무슨 학술 행사가 있으면 꼭 좋은 말씀을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콜라보레이션 마인드입니다. 여기 서튼 교수도 계신데요. 국내외 여러분들하고 같이 좋은 업적을 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소아분과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조병희 선생님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건강과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왕창 교수께서 서울대학 신경외과 교실의 초창기부터의 또 소아신경외과의 그 발전사를 아주 소상하게 현재 미래까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조병희 교수님의 그 은퇴 정년 국제 심포지움에 아주 값 있는 역사적인 자료를 충분히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고 제가 사회자로서 우리 최길수 교수님께서 지금 역사를 쭉 보셨으니까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좀 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회가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왕 교수의 그 역사에 대한 강의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차병원의 최중원입니다. 네. 다음 세션은 주로 소아에서의 펑셔널 서저리에 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세 분 강사를 모셨는데 첫 번째 강의는 조금 전에 소개를 많이 해서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서울대학의 김승기 교수 잠깐 소개하면은 1990년에 의과대학 나오셔서 이 서울대학에서 레지던트 끝나시고 또 2001년에 PhD 코스 하셨고 보스턴의 그 브리감 위먼스 호스피탈에서 연수를 하셔서 주로 리서치를 많이 하셨고 지금은 그 피디아트릭 뉴로서저리 디비전의 헤드로 계시면서 리서치에 많은 업적을 내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는 주로 에필lep시 서저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소아 간질 수술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대부분의 그 수술 예들이 그 조병규 선생님께서 수술하셨고 저도 그 간질 수술을 조병규 선생님께 다른 것도 그렇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에필lep시 서저리 이게 만들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좀 많아져 가지고요.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분이지만 시간이 조금 뒤쳐져 가지고 간단하게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 간질 수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소아와 어른이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항상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경우에는 템포랄 로브보다는 이제 익스트라 템포랄 로브가 더 많고 패솔로지도 히포캠팔 스클로로시스 이런 거보다는 디벨로멘탈 튜머라든지 또는 코티칼 디스플라지아 같은 게 이제 메인 패솔로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에 비해서 어린이를 담당하는 신경외과 의사들한테는 이제 플라스티시티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사들은 없지만 그래서 수술을 아주 크게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어느 정도 복구되는 능력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소아에서도 이제 간질 수술을 성인에서 많이 했지만 소아에서도 사실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경련이라고 하는 게 그 단순히 경련을 조절하기 위한 거 말고도 뇌의 기능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디벨로핑 브레인에서 좀 더 액티브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기라는 표현은 많이 쓰고 그 간질이라는 표현은 사실 별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진단서 같은 거 끊어줄 때 진단서에다가 간질이라고 하면 막 엄마 아빠가 막 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애가 경기인 줄 알았는데 간질이었군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 이제 간질학회에서도 용어를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질 대신에 경련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어린이병원에서 했었던 그 소아 경련과 관련된 수술에 대한 시리즈를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아에서는 그 피질 이형성증이 많기 때문에 그 시리즈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런 피질 이형성증뿐이 아니고 그 종양도 디벨로멘탈 리전이 많기 때문에 그 둘을 어떻게 좀 감별을 해보면 수술 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서지컬 플랜을 정하는데, 그래서 그 시리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이제 저희 간질 수술을 했던 건데요. 2005년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한 134례 정도 했었고요. 뭐 컴플렉스 파셜 시저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약은 한 2.4개 정도를 썼었고, 뭐 프리서지컬 이밸류에이션은 뭐 루틴으로 했던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데이터를 봤던 건 이제 포스트오피로 그 에필랩시 컨트롤, 시저 컨트롤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잘라서 봤고요. 템포럴 릭섹션을 한 59례, 익스트라 템포럴 56례 정도 했고, 헤미스페렉토미를 한 7례, 뭐 칼러스토미 한 9례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서지컬 아웃컴은 앵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봤고, 민 팔로업은 한 5년 정도는 봤습니다. 템포럴 리섹션 같은 경우는 이제 59명 수술을 했는데 한 88% 정도에서는 뭐 이 시저가 프리가 됐고요. 근데 이제 컴플리케이션으로는 비주얼 필드 디펙트가 꽤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아마도 이 템포럴 로브를 제거하면서 그쪽에 이제 메이어스 룹 같은 게 좀 손상을 당해서 이러한 비주얼 필드 디펙트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고, 근데 실제로 무슨 헤미 에놉시아가 아니라 쿼드란트 에놉시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생활에는 그렇게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88%이긴 하지만 12% 정도의 환자에서는 시저 아웃컴이 좋지가 않았는데, 뭐 쭉 보면은 MRI에서 병변이 없었던 경우라든지 이 디벨로먼트와 관련된 패솔로지라든지, 그다음에 와이드 스프레드 디지즈라든지, 또는 한 명은 뭐 반대쪽 그 템포럴 로브가 포커스인 경우도 뭐 있었고요. 또 한 명은 그 브레인 스웰링 때문에 뭐 인베이시브 스터디를 했다가 뭐 이머전시로 로벡토미를 한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은 뭐 다른 논문에서도 많이 보고가 된 것 같고요. 익스트라 템포럴 리섹션은 사실 이제 제가 이 시리즈를 한번 보다가 생각보다 깜짝 놀란 건, 생각보다 시저 프리 레이시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한 55% 정도고, 시저 컨트롤 되는 그 페이버러블 아웃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한 6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템포럴 리섹션보다는 익스트라 템포럴 리섹션이 저희 시리즈에서는 확실히 시저 프리 레이시 좀 낮았고, 컴플리케이션으로는 헤미 파레시스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퍼머넌트하게 가는 경우는 없었고, 그 한 30, 그 대부분 뭐 70% 정도는 다 돌아는 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디스파지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트라 템포럴 리섹션을 한 경우에 사실 모든 그 프리서지컬 이밸류에이션을 다 했고, 그래서 그 도대체 뭐 이유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이유를 봤더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MRI에서 병변이 없거나, 패솔로지에서 이 디벨로먼트와 관련이 돼 있거나, 와이드 스프레드 디지즈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죠. 뭐 여기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골프를 할 때 공이 잘 안 맞는 이유가 뭐 100가지도 넘게 있다 그러죠. 뭐 전날 잠을 잘 못 잤다든지, 그동안 연습을 뭐 못했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너무 급하게 왔다든지. 하지만 그 100가지 이유를
뛰어넘는 그 단 한 가지 큰 이유는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에필lep시 서저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 이유는 이렇게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시저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직 저희가 어떻게 시저 서저리를 잘 해야지 되는지 그런 프리서지컬 이밸리에이션에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헤미스페렉토미는 생각보다 이 케이스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데 그 시저 프리 레이시 한 70% 정도는 됐고 이 시저가 있었던 경우도 리오퍼레이션을 해서 그 시저 프리가 됐었습니다. 칼로스토미는 저희는 이제 엔테리어 칼로스토미라고 해서 콥스 칼로즘을 3분의 2만 리섹션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드랍 어택은 많이 좋아지만 시저 프리는 뭐 좋아지지 않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토탈 칼로스토미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런 그 시저 컨트롤이 좋지 않았던 아기들에서 그 토탈 칼로스토미를 하고 나서는 또 페이버러블한 리절트를 보이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부터 그 토탈 칼로스토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 시저 프리 레이트는 한 70% 정도 됐었고 템포랄보다는 익스트라 템포랄 리섹션을 한 경우에 시저 컨트롤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텔러티는 없었는데 이 템포랄 리섹션인 경우에는 이제 시야와 관련된 문제가 좀 많았고 익스트라 템포랄 리섹션인 경우에는 그 헤미파레시스가 있었지만 트랜지언트하게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포칼 코티칼 디스플라지아에 대한 시리즈입니다. 코티칼 디스플라지아는 실제로 저희가 뭐 MRI에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게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에서는 이런 코티칼 디스플라지아가 꽤 많고 실제로 그 에필lep시 서저리를 해도 아웃컴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의 목적은 저희가 시행을 했었던 그 에필lep시 서저리를 코티칼 디스플라지아 환자에서 한번 보는 거였는데 2006년까지 1년 조금 늦들었죠. 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MRI를 찍어서 그 리전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리전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한 반 정도 됐었고 FDG 패스를 해서 하이퍼메타볼리즘을 보이는 경우는 뭐 꽤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서저리는 그 리전이 MRI에서 보이는 경우에는 뭐 많이 뛸 수 있었는데 뭐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그 인베이시브 스터디에 기초해서 컴플리트니스를 정했고 전체적인 시저 컨트롤 렛을 보면은 이 실제로 굉장히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1년에 한 50% 남짓 정도 되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컨트롤되는 레이트도 점점 감소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예후 인자를 한번 봤더니 MRI에서 병변이 보이면 아무래도 좀 그 예후가 좋은 것 같고 뭐 서브젝티브 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뛰었다라고 뭐 MRI나 그런 에코지 같은 거에서 확인이 되면 그 시저 프리 레이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MRI, 그 다음에 PET,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디오 이즈 모니터링 그 세 개의 그 데이터가 일치를 하는 경우에는 시저 컨트롤 레이시 좋았는데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저 컨트롤 레이시 좀 문제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신경과에서 보고를 했었죠. 이 코티칼 디스플라지아 할 때 그 그레이드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발론셀이 보이거나 테일러 클래시피케이션이 높을수록 시저 컨트롤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거는 뭐 제 추측이지만 MRI에서 이런 발론셀이 보일 정도의 코티칼 디스플라지아는 리전이 좀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약은 이제 뭐 수술하고 나서 넘어가면 끊는 경우가 꽤 있었고 실제로 러닝 다운 피노미넌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경련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안 하는 어린이들도 한 10% 정도는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약 얘기를 하다가 그만뒀었는데 이 에필lep시 서저리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패러다임이죠. 시저 있으면 뭐 계속 약을 써야 되지만 시저가 이제 없어지면 EEG를 한 6개월 정도 후에 찍고 그 EEG 결과라든지 MRI에서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약을 이제 한 뭐 6개월, 12개월 이렇게 쓰자라고 그 결론을 했고요. 결론은 뭐 시저 컨트롤 레이트는 한 50% 정도이고 코티칼 디스플라지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스페시픽하게 이런 에필렙토제닉 존을 찾을 수 있는 프리서지컬 이밸리에이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이제 실제로 소아신경외과에서 에필렙시 서저리 할 때
이 코티칼 디스플라지아도 많지만 믹스드 뉴로날 글라이얼 튜머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술 전에 좀 두 개를 구분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이 스터디는 저희 피지훈 선생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하게는 뭐 비슷하고, 사실 패솔로지에서도 이 디벨로먼탈 튜머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코티칼 디스플라지아가 있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눈 거를 보면은 이 에필lep시와 관련해서 non 네오플라스틱 리전과 네오플라스틱 리전에서 거의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쭉 보면 말리그넌트 포텐셜은 코티칼 디스플라지아는 없겠죠. 하지만 갱글리오글라이오마 같은 거는 꽤 3-4% 정도는 있겠고, 인베이시브 스터디를 코티칼 디스플라지아는 해야 되지만 이런 튜머 같은 거는 튜머만 잘 제거해도 시저가 컨트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는 만약에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이 어린이가 코티칼 디스플라지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DNT라든지 갱글리오글라이오마인지를 알면 일단 프리서지칼 이밸류에이션 모델러티를 정할 때도 좀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인베이시브 스터디가 필요하겠다, 또는 얘는 그냥 종양만 제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보호자랑도 수술을 하고 나서 시저 컨트롤 되는 이후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카운셀링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도를 뭐 저희만 한 건 아니고, 이제 라디올로지 베이스드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봤죠. 했더니 이런 소견을 보이면 코티칼 디스플라지아인 경우와 튜머인 경우를 좀 이렇게 피밸류가 굉장히 엄청난 피밸류를 보이면서 구분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100%가 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티칼 디스플라지아 8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87%라고 해도 7명이 포지티브인 거라서 이걸로만으로는 좀 사실 라디올로지만으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 이런 MRI를 갖고 왔다 그러면 뭐 비교적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코티칼 디스플라지아일 가능성이 많은 거고, 이 DNT 또는 어쨌든 뭐 튜머일 가능성이 많겠다 하고 알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면은 참 알기가 어렵죠. 이거는 뭐 DNT일 수도 있고 디벨롭먼탈 튜머일 수도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건 코티칼 디스플라지아고 이건 DNT고 이건 코티칼 디스플라지아입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측두엽에 이제 종양이 이렇게 있을 때 뭐 그렇게 쉽게 알기는 어렵죠. 이 MRI만 봐가지고는 뭐 맞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티칼 디스플라지아고 DNT고 갱글리오글라이오마로 리포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라디올로지 리포트 보면 이렇게 저희는 해주시더라고요. 방사선과 선생님이 감별 진단을 DNT를 하든지 코티칼 디스플라지아라든지 뭐 로그레이드 튜머를 해라. 뭐 셋 중에 하나는 대충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디벨로멘탈 튜머에서 메사요닌 펫을 좀 많이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사요닌 펫을 잘 이용을 하면 튜머를 코티칼 디스플라지아랑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경우는 이제 코티칼 디스플라지아 환자고 DNT 환자인데 메사요닌 펫에서 조금 다르게 좀 보입니다. 이건 DNT 환자인데 이렇게 메사요닌 펫으로 올라가고, 갱글리오글라이오마는 메사요닌에서 굉장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성적으로 한번 해계학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재봤습니다. 뭐 그레이드를 -3에서 3까지 해가지고 한번 쭉 재봤는데, 이게 굉장히 서브젝티브한 거죠. 사실 눈으로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블라인드하게 드리긴 했죠. 이 환자가 뭔지는 안 가르쳐주고 페트랑 메사요닌에서 한번 그레이딩을 해달라고 했더니 비교적 P-밸류가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FDG는 뭐 거의 다 하이퍼로 나왔지만 메사요닌은 그레이드가 올라갈수록 조금 하이퍼 메타볼릭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량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브레인에 이제 리전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와 이제 FDG 그리고 메사요닌 업테이크를 봤더니, 실제로도 FDG는 뭐 다 이게 에필렙토제닉 존일 테니까 다 메타볼리즘이 낮게 이렇게 나오는데, 메사요닌을 하면 확실히 DNT보다는 갱글리오글라이오마가 높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떤 순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사요닌 펫을 좀 찍게 되면 이 디벨로멘탈 튜머와 코티칼 디스플라지아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는 이제 저널 오브 뉴클리어 메디슨에
그 어셉트가 됐고요. 아마 회계학과 저널이기 때문에 회계학과의 그 인디케이션을 넓혀주는 논문이어서 채택이 된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소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수술 전에 코티칼 디스플라지아랑 디벨로멘탈 튜머를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그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8년도에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ISPN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실 옛날에 소설책을 보거나 그러면 희망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좀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희망봉을 보러 갔고, 그때 조병규 선생님이랑 이제 희망봉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조병규 선생님께서 저의 희망봉이 아니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동안 가르치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연재에 대해서 혹시 뭐 질문이나 추가하실 게 있나요? 뭐 발표나 클리어해서 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일 선생님이신데요. 86년에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여기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셨고 2001년에 PhD를 했습니다. 1997년부터 99년까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리서치 펠로우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삼성의료원 성균관대학교에서 지금 쭉 하셔서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신경외과 교수시면서 삼성의료원의 그 브레인 튜머 센터의 디렉터로 계십니다. 오늘 강의는 감마나이프 라디오 서저리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네, 이정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성균관대학에 근무하는 이정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레지던트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조병규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이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은혜와 가르침을 받았었고, 지금 제가 이제 소아를 주로 보지는 않지만 아직도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정년을 하신다 보니까 아쉽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도 하지만 또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이제 라디오 서저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라디오 서저리는 소아 파트에서는 사실은 성인의 이제 브레인 튜머나 베스쿨라 리전에 비해서 수행하는 역할은 상당히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제가 여지껏 했던 자료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이제 뭐 어느 병원이나 다 그렇겠죠. 감마나이프 프로시디어는 라디오 서저리 전공하는 서전이 하지만 역시 이제 페디아트릭 뉴로 서전이 대부분의 환자들을 케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신영진 교수께서 대부분의 환자들을 이제 프리오피, 포스트오피 팔로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얘기죠. 그래서 컨벤셔널 라디오 세라피에서부터 이런 이제 트리트먼트 테크닉이 이제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감마나이프 라디오 서저리 이쪽 한쪽 극단에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68년도에 이제 처음 감마나이프가 스웨덴에 도입됐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기계 자체도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퍼펙션이라는 이제 모델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본적인 이제 치료 프린시플이나 아니면 레디에이션 바이올로지에 대한 원칙은 이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서저리 정의는 대개 두 가지죠. 하나는 스테레오택티컬리 포커스드 레디에이션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 조금 개념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골드 스탠다드는 이제 싱글 세션에 하는 레디에이션 세라피가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감마나이프를 2002년도에 도입을 해서 뭐 케이스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작년 말까지 카운트를 했더니 한 3,300여 케이스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연령별로 봤더니 되게 20세 미만은 뭐 요 정도 한 5%가 채 안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성인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살 미만의 이제 환자들만 카운트를 해봤더니 126명이었고 전체 제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서 3.8%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거가 이제 ABM이 한 50%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비나인 튜머가 한 4분의 1, 그 다음에 말리그넌트 튜머, 그 다음에
에필랩시, 그다음에 기타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은 이 성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처음 감마라이프 도입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이제 환자 디스트리뷰션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메타스타시스, 그다음에 베스쿠라 리전, 메닌지오마, 베스티블라 슈바노마가 되게 이제 비교적 비슷한 프로포션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장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캔서 환자가 굉장히 늘면서 메타스타시스가 이제 압도적으로 숫자가 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케이스들이 디지즈가 줄은 건 아니고 메타스타시스가 이제 늘어나면서 전체 포션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 소아 환자들을 보면 소아 환자들에서는 ABM이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멜리그넌트 튜머 중에서도 이 메타스타시스는 소아 환자에서는 이제 뭐 거의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나인 튜머 중에서도 이 베스티블라 슈바노마나 메닌지오마는 이제 소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그런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디아트릭 뉴로온콜로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저기 갯마라이프가 하는 역할은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non-neoplastic disease, 그래서 ABM, 그다음에 에필랩시, 그다음에 기타 제가 경험한 좀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헌에 뭐 이 알려진 거 리뷰해 보면 되게 뭐 오블리터레이션 레이트가 뭐 한 35%에서 85%까지,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레이턴트 피리어드 동안에 이제 블리딩이 몇 %가 있고요. 그다음에 퍼머넌트 시퀄레는 뭐 한 5% 내외로 이제 돼 있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성인에서 이제 ABM의 레디오 서저리에 대한 논문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들 보면은 여기 베스쿠라 몰펜이 있고요. 2년 뒤에 뭐 이렇게 없어요. 이거는 뭐 아주 전형적인 경우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에서의 자료를 그냥 소아 환자에서도 그대로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그 이 대만에서 나온 논문이죠. 그래서 105명의 이제 피디아트릭 페이션트에서 그 감마라이프를 하고서 팔로우업을 했는데 되게 그 48개월 됐을 때 오블리터레이션은 65%.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멀티플 그 레지dual 남은 거에 대해서 또 감마라이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아웃컴 한 81% 오블리터레이션이 됐다. 이거는 뭐 성인에서의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했던 거는 그 미디움 사이즈 내지는 그저 모더리트 투 라지 사이즈 ABM에서는 이 소아에서는 오블리터레이션 레이트가 성인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이 커브를 보면은 여기 모더리트 투 라지 사이즈 ABM에서 요게 이제 오블리터레이션 되는 레이트고요. 그다음에 요게 성인에서 그렇습니다. 성인에 비하면은 소아에서 조금 낮은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원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컨트로버시가 있겠습니다. 다른 논문에서 보면 이제 라인하고로 100명을 했는데 뭐 오블리터레이션에 관계되는 팩터들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뭐 나이도스 볼륨 사이즈, 뭐 엠볼리제이션을 과거에 했던 경우, 뭐 이런 경우 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죠, 성인에서. 그다음에 스페셜 마틴 그레이드가 낮은 경우, 뭐 이런 거 다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 저자들은 이제 에이지가 10살 미만인 경우에 그 어린 환자에서 오블리터레이션 파서블에서 좀 높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은 이제 그 소아에서 오블리터레이션은 그 어덜트 치료할 때 똑같은 프린시플로 똑같은 도주를 준다 그러면 어덜트와 크게 다를 게 없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치료했던 케이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던 케이스입니다. 3살 된 환자였는데 이 인시덴탈 ABM입니다. 이 환자가 이제 그 넘어져 슬립 다운 해갖고 넘어져서 마이너 헤드 인주리 때문에 CT를 찍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감마라이프 레조서를 했고요. 뭐 이렇게 5년 지나서 보니까 아주 깨끗이 없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 병원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 팔로업 2년 이상 된 케이스만 모아봤더니 42명이었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전체 환자 261명 중에 16%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어덜러센트 피리어드로 갈수록 좀 많아지고요. 전체 연령별로 보면은 뭐 ABM 좀 이런 분포입니다. 그래서 그 튜머에 비하면은 조금 더 그 낮은 젊은 연령대 또는 이제 피디아트릭 에이지에서 그 발견돼서 치료되는 그 경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프레젠테이션 이니셜 프레젠테이션 많았던 거는 이제 ICH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이제 치료받았던 뭐 수술 받았던 환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특이하게 이제 레디오세라피 받았던 환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엠볼리제이션 받았던 환자 2명인데 그 저희 병원에서 엠볼리제이션은 되게 이제 레디오 소지를 염두에 둘 때는 되게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볼 때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그 4cc 미만, 그러니까 되게 직경 ECM 미만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로케이션은 크게 이제 세레브랄 혹은 세레벨라 헤미스피어에 있는 경우가
그 34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살라모스 베이설 갱글리아, 브레인스템이 기본적으로 수술 못 한다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들이죠. 그래, 그 부분이 이제 8케이스가 있었고요. 스페츄라 마틴 그레이드 보면은 뭐 그레이드 4, 그레이드 5도 이제 한 10케이스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마지널 도즈 21그레이드 정도로 치료를 했고요. 그 팔로업을 쭉 했는데 보시면은 뭐 엔지오그래피를 한 경우가 이제 34케이스에서만 엔지오그래피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니셜 엔지오그래피 대개 한 2년 됐을 때 했는데 그때 오블리터레이션 레이트 보니까 44%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실망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서브토탈 오블리터레이션이 38%,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도 한 18%, 이런 경우 이제 환자 부모님 얼굴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막막하죠. 뭐 그래서 이런 경우가 꽤 자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피트 레디오 서저리를 해서 그 중에 또 얼마가 이제 오블리터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버롤 전체 결과를 보면은 프라이머리 감마 나이프 하고 나서 42%, 그 다음에 세컨더리 감마 나이프 하고 나서 50%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제 데이터가 다 그 문헌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나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저 아웃컴은 그 시저를 주소로 했던 환자 5명 중에서 그 나중에 파이널 아웃컴이 이제 앵겔 클래스 1이 이제 3명, 그 2가 1명, 그 다음에 컨트롤 안 된 경우가 이제 1명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저 없었던 환자에서 새로 생기는 경우도 이제 드물지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블리딩이 한 7% 정도, 그 다음에 에드버스 레디에이션 이펙트는 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30% 정도 생기고, 이 중에 물론 이제 심토마틱한 경우가 한 3분의 1 내지 이제 반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오블리터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팩터를 이제 저희 데이터에서 봤더니 그 여기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된 거, 그래서 이 ABM을 이제 분류를 할 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이두스가 컴팩트 타입인 것과 디퓨즈 타입으로 나눌 때 이 컴팩트 타입이 이제 오블리터레이션이 잘 되고 디퓨즈 타입은 잘 안 되는데, 디퓨즈 타입이라고 저희가 이제 분류한 게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전체 케이스 중에 한 20% 정도가 이제 그 디퓨즈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널 도즈 이제 물론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디퓨저 ABM이 뭔가 이제 문헌을 찾아봤더니 그 명확하게 디파인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 92년도에 나온 한 논문 보면은 뭐 되게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을 해서 되게 사이즈가 크고 멀티플 피더, 멀티플 드레이닝 베인이 있고 딥베어스 드레이니지라고, 대개는 뭐 피디아트릭 에이지 중에 조금 그 어돌레센트 피리어드에 이제 많이 생기고, 근데 피디아트릭 포퓰레이션에서는 이게 이 정도로 퍼센트 한 27% 정도가 이제 디퓨즈로 분류를 할 수도 한다 그러면 그 성인 환자에서는 한 2.7% 정도에서 분류를 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은 그 좀 디퓨즈해 보이죠. 이게 그 베슬의 이제 덴시티가 굉장히 낮아 보이고 주위에 가운데 이제 노멀 파렌카임도 많이 포함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은 저희 케이스 중에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이게 라디오 서저리 인디케이션이 될지 뭐 상당히 퀘스처너블한데,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워낙 무식한 관계로 이제 무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신영진 교수님한테 뭐 야단을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뭐 이런 거가 이제 정말 트루 AVM인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다른 문헌에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베이그하게 디스크립션 돼 있습니다. 뭐 플렉시폼 안지오 아키텍처가 있고 디퓨즈 나이드 스트럭처, 그다음에 또는 뭐 네오베스쿠라리티도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다 아마 레디오 서저리 하면 뭐 거의 뭐 100% 이제 페일하는 케이스들입니다. 또 보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상하게 여기 드레이닝 벤이 이렇게 크게 돼 있고 이 주위로 그 베스를 그 에브노멀 베스쿠레처가 있는데, 엔지오그래피를 보면은 뭐 싱글 피더가 아니고 여기서 아주 멀티플한 뉴머러스 5 피더들이 들어가고요. 뭐 이거를 이제 또 무모하게 감마 나이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마 나이프하고 3년 지났는데도 뭐 거의 그대로죠. 뭐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문헌을 찾아봤더니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그 얼마 전에 2-3년 전에 그 저널 오브 뉴로서저리에 몇 케이스 모아서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 비너스 프리도미넌트 ABM이라고 해서 그 디스팅크트한 나이도수가 없지만 아테리아 블러스는 저렇게 크게 뚜렷이 보이고요. 메둘라리 베인이 그 잘 보이는데 그게 카푼 메두사 어피어런스로 보여서 이 감별해야 될 건 이제 디벨로먼탈 비너스 아노말리하고 이제 감별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전형적인 ABM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들입니다. 또 보다 보니까 더 극단적인 스펙트럼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올해 이제 케이스 리포트를 저희가 퍼블리시를 했는데요. 그 환자 이제 어릴 때부터 여기 그 페이셜 니브스가 있었고요. 이 텅에도 그 헤만지오마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세레벨럼의 한쪽 헤미스피어를 거의 다 차지하는 에브도말 베스큘레처가 있고요. 엔지오그래피 했더니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그 엔지오를 하고 뭐 제일 이제 얼리 필링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갯마나이프를 했는데, 물론 이건 뭐 저기 효과가 없죠. 그래서 지금 4년이 지나도 이제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4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이게 뭐 이런 케이스가 뭔가 그러면서 계속 5년 동안 이제 모르고 지내다가 보니까 2008년도에 스트로크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세레브럴 프로레티브 엔지오패스라고.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이제 리포트를 했는데 49케이스를 이제 보고를 했고요. 전체 AVM의 3.4%, 그 피메일 프리도미넌트하고 되게 좀 젊은 에이지에서 생기고요. 그 CT MRI에서 보면 디퓨즈 네트워크의 이제 베스큘라 리전이 보이고, 엔지오그래피에서 보면 도미넌트 피더 없고, 그 멀티플 피더, 그다음에 프록시멀 테스트로시스, 뭐 그다음에 트랜스주랄 서플라이 이런 것들이 보여서 이거는 이제 AVM하고는 완전히 디스팅크트하게 다른 그 디지즈 엔터티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모르고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감마나이프를 막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마나이프하고 나서 페일러의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뭐 라지 AVM 이거는 물론 당연히 이제 리미테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맥케이스처럼 뭐 디퓨즈 AVM이거나 아니면은 그 트루 AVM이 아닌 뭔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베스큘라 리전인데 그거를 이제 감마나이프한 경우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뭐 도즈나 이제 타겟 이 디마켓을 잘못한 경우, 이거는 물론 그 서전이 이제 경험이 없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발생하겠고요. 그다음에 프리비어스 엠볼리제이션이 그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다른 저자들은 많이 얘기를 했고요. 저는 뭐 직접적으로는 별로 경험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디아트릭 에이지에서 이게 역시 그 디벨롭먼탈 에이지라서 그 코그니티브 펑션이 어떻게 되나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찾아봤더니 뭐 별로 몇 개 없어요. 한 2개 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인 환자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38세로 되어 있는 그 95명 환자에서 그 레디오 서저리, 라인하고 레디오 서저리를 하고 나서 이제 3년간 팔로우를 했더니 레디오 서저리 자체에 의한 코그니티브 디클라인은 없더라. 그 다음에 그 레디오 서저리 하는 시점에 비해서 그 인텔리전스나 메모리, 어텐션이 다 그 한 2, 3년 지나면서 이제 호전되더라. 그 다음에 프리비어스 ICH가 있었던 환자는 조금 더 호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거는 ICH가 생기면서 이미 나빠진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이 낮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호전되는 걸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ABM이 오클루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코그니티브 펑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되게 이제 IQ, 그 다음에 어텐션, 메모리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그 다음에 1년, 2년, 베이스라인 1년, 2년.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좋아지죠. 호전되는 이제 소견을 보입니다. 근데 물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레디오 소재를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퍼더 인설트만 없으면은 처음에 레디오 소재를 할 때 올 당시에 이미 뭐 해머리지나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저나 뭐 이런 문제로 이제 나빠진 상태에서 오니까요. 근데 이제 레디오 소재를 해서 그 ABM을 오블리터레이션 시켜주면은 그 뭔가 펑션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이 헤모다이내믹을 보면은 이 저희 케이스에서 보는데 이 같은 환자인데요. 이 리전은 여기 있고요. 그 반대쪽 이제 컨트롤 노멀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TCD를 해보면은 여기 플로우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플로우 벨러스티가 굉장히 빨라져. 이 MCA에서 잰 건데요. 그래서 그 민 플로우 벨러스티가 거의 한 2배 정도로 이제 이 리전 사이드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펄스틸러티 인덱스가 이제 낮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쪽으로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이제 스틸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스틸 되는 거를 없애주면은 이 다른 부분에 이제 정상 플로우가 리커버 되면서 펑션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케이스를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7케이스 정도 그 완전 컴플리트 오블리터레이션 된 케이스를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만에 할 때 그 다음에 쭉 이제 팔로우업 하면서 그 민 플로우 벨러시티하고 펄스틸러티 인덱스를 쟀더니 그 민 플로우 벨러시티가 이제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개 컴플리트 오블리터레이션은 2년 이상 지나야 오지만 대개 6개월 정도, 6개월, 1년 정도에도 이미 그 헤모다이나믹 임프루먼트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평균을 하면 이렇고요. 펄스틸러티 인덱스는 이제 이 늘어나서 노멀로 이제 리커버리 되는 그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헤모다이나믹은 좋아졌는데 그 이 환자들에서도 이제 제가 그 이런 헤모다이나믹 임프루먼트가 실제로 펑셔널 임프루먼트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는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저희 환자는 이제 전화로 이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퀘스천에어를 이제 그 논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하려고 했더니 그 환자들 및 보호자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다음에
응답한 환자들도 한 75%밖에 응답을 안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화를 걸어서 아주 심플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년을 제대로 올라갔습니까? 그 다음에 치료 받기 전하고 후하고 그 스쿨 퍼포먼스가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그것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에이지에서는 그 20명 중에 17명이 이제 제대로 학년 올라갔고요. 3명 정도가 유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는 연령에서는 13명 중에서 11명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 어느 대학을 들어갔느냐까지는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쿨 리코드는 이제 한 42%가 ABM 진단받고 나서 나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치료를 해서 나빠졌다는 게 아니라 자우자가 ABM 진단, ABM 모르고 있을 때하고 ABM이 뭐 해머리지를 일으켰건 뭐 어쨌건 간에 진단 후에 나빠진 상태가 이제 42% 정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메디케이션 요하는 사이키아트릭 컨디션도 한 2명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스쿨 퍼포먼스 나빠지고 좋아진 것만 나눠서 이제 코릴레이션 해봤더니 ABM 볼륨, 그 다음에 ABM 스코어하고 이제 코릴레이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M 볼륨, ABM 스코어는 그 오블리터레이션을 프레딕션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펑셔널 그 아웃컴도 어느 정도 그 프레딕트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BM의 이제 감마 라이프는 조금 더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병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뉴로 코그니티브 아웃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에필랩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필랩시 11명 저희가 치료를 했는데 어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들은 다 그 심톰이 저 피디아트릭 에이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저 뭐 많이 하는 환자들은 뭐 포칼 시저 뭐 하루에 수십 차례 하니까요. 평균 내면 뭐 한 달에 100번 이상 시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패솔로지는 하이포살라믹 하말토마 6케이스, DNT 2케이스, 그 다음에 헤테로토피 1케이스, 그 다음에 패솔로지 잘 모르는 경우가 이제 2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 뭐 수술했다가 이렇게 페일한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갯만합 치료는 이제 그 뭐 병변에 따라서 되게 이제 도즈를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캘로스토미를 이제 의도한 경우는 뭐 맥시멈 150그레이까지 줬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한 20그레이 이상을 이제 주려고 했습니다. 그 앵겔 클래스에 따라서 아웃컴을 이제 분류를 했고요. 보면은 그 11명 중에서 3명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어서 케이스 요거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저 DNT 케이스입니다. 요게 리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저 발생하는 거는 뭐 맞습니다. 그 뉴로피지올로직 스터디나 뭐 스펙트나 뭐 이런 거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수술을 꺼려 했고요. 그 스테로택틱 바이옵시를 해서 DNT 컨펌 됐고, 그 갯마나이프는 여기 요런 모양으로 해서 그 여기 튜머 플러스 주위 티슈까지 해서 그 25그레이로 이제 레디션 했습니다. 보면 6개월째 이렇게 레디션 인조리 때문에 스웰링 오고 시저를 더 많이 합니다. 처음보다. 그러다가 점차 이게 सब사이드 되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 이데마도 빠지고 그 리전 자체도 좀 줄어들고요. 그 시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어서 시저 완전히 컨트롤 됐고요. 그 다음에 뉴로사이콜로지컬 아웃컴은 이 화이트 바가 프리오피, 이게 저 블랙 바가 나중에 이제 파이널 아웃컴인데 그 뉴로사이콜로지컬 아웃컴이 많이 좋아진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역시 이제 DNT 케이스인데 이거 저 수술하고 나서 이제 페일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 미지알 템포럴 로브 에필랩시랑 이제 되게 비슷한 그 플랜으로 레디오 서저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 24그레이로 비교적 라지 볼륨에 대해서 했고요. 이 환자도 시저 컨트롤은 잘 됐습니다. 근데 이 이미징 보면은 뭐 이미징은 상당히 그 좋지가 않죠. 레디에이션 인조리 때문에 이런 인핸스 되는 리전이 생겼다가 나중에 결국 줄어들긴 하지만은 그 상당히 좀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불안감을 금치 못하게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려진 하이포살라믹 하말토마, 여기 조그만 리전이 있고 젤라스틱 시저 계속 했었고요. 여기 17그레이로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6개월 이후에는 그 앵겔 클래스 1으로 잘 컨트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그 아마 서플리먼터리 모터 에어리언즈 시저인데요. 그 전에 수술을 받았던 히스토리가 있고 수술을 여기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시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미지는 서울대학교에서 아마 정청기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신 그 에미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에미지에서 여기 로컬라이제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빨간 부분이 이제 시저 포커스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그린 컬러가 이제 아마 그 모토 코텍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레디오 서저리를 여기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나면서 좀 시저가 좀 줄긴 했는데 완전히 컨트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이제
안테리어 켈로스토미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저를 계속 가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 켈로스토미에 준한 레디오 서저리를 맥시멈 도즈 150g로 했는데 2년 지났는데 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널 아웃컴은 되게 하이포살라믹 하말토마 비교적 큰 효과가 있고요. DNT 두 케이스 좋았고요. 헤테로토피아, 켈로스토미 이런 거는 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얼마 안 되는 몇 개 안 되는 케이스지만 그 요약을 해보면 하이포살라믹 하말토마에서는 되게 이제 뭐 수술이나 다른 서지컬 인터벤션이 어려운 경우는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DNT 경우처럼 포커스가 이제 있고 패스로지 확실히 알면은 그 서지컬 페일리어 있었던 그런 케이스들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패솔로지가 뭐 불분명하면서 그 시저 포커스도 불분명한 환자들은 뭐 해소는 좀 안 될 것 같은,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이제 코로이달 헤만지오마입니다. 이거는 신경외과 디지즈는 아니고 그 안과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망막에 생기는 하말토마터스 바이스쿠라리전이죠. 그래서 이 두 타입이 있는데 서컴스크라이브드 타입이 있고 디퓨즈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즈 타입은 여기 이런 것처럼 그 피셜 니부스가 있고 여기 디퓨즈하게 헤만지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제 스토지 웨버 신드롬 환자 중에 일부에서는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시력이 떨어지죠. 시력 떨어지고 뭐 필드 디펙트도 오고 뭐 비주얼 디스토션도 오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그 여기 보시면 요 소노그래피입니다. 안구의 소노그래피인데 여기 플루이드 콜렉션이 생기면서 레티널 디태치먼트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력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는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목표는 이제 이게 트루 투머가 네오플라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투머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레티널 디태치먼트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엑슈데이티브 그 플루이드 콜렉션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원래 안과에서는 이 사이즈 작은 경우는 포토코아굴레이션이나 서머스라피 같은 걸 합니다. 그다음에 좀 큰 경우는 이 브라키세라피죠. 에피스크랄 플라크 레디죠. 그다음에 또는 그냥 익스터널 빔 레디오세라피 하거나 아니면 프로톤 빔 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 이게 다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좀 그 셀렉티브하지 않은 스페시픽하지 않은 치료들입니다. 그래서 감마나이프를 다른 레디오 세라피랑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싱글 세션에 하기 때문에 그 환자 버든이 줄고요. 그다음에 그 안과 뭐 포토코아그레이션 이런 거보다는 좀 큰 리전 치료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레디에이션 세라피보다는 훨씬 더 액큐러시가 이제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8명 있었는데 이제 피디아트릭 에이지 4명만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눈이 나빠지는 환자였고 서컴스크라이브 타입 2 케이스, 디퓨즈 타입 2 케이스 있었습니다. 감마나이프 레디에이션 하는 동안에 이제 안구를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트로블바 블록을 해서 이제 안구 그 익스트라오큘러 머슬을 이제 다 마비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스클레라에 수처를 해갖고 그걸 스테레오택틱 프레임에다 묶어줍니다. 치료한 움직이지 않게. 그 다음에 마지널 도즈는 얼마를 줘야 되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0g으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입니다. 이 환자 이제 어린 환자라서 아예 그냥 제너럴 아네스테지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리트로블바 블록을 하고 여기 스클레라 수처를 해갖고 이 프레임에다 여기 보면 이제 사진은 CG차를 안 보실 텐데 이 포스트에서 그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전신 마취 상태에서 MRI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레디에이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0g가 50% 들어가는 라인이고요. 이게 감마나이프 하기 전에 그다음에 하고 나서 3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 비주얼 어큐어트는 0.1에서 0.4로 좋아졌습니다. 이 폰도스코피 보면은 이 처음에는 이게 부어 있어 갖고 여기 헤만지오마는 있고 그다음에 이 옵틱 디스크 잘 안 보이는데 감마나이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옵틱 디스크가 아주 클리어해졌죠. 이 레티널 디태치먼트가 해결이 되면서 소노그래피로 해보면은 여기 레티널 디태치먼트 있었고 여기 플루이드 콜렉션 이렇게 있던 것과 여기 딱 달라붙었고요. 그다음에 헤만지오마도 이렇게 시닝이 됐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뭐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여기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했고요. 감마나이프 전, 감마나이프 후 하고 나서 8개월 후에 시력은 0.08에서 0.15로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디퓨즈 타입입니다. 디퓨즈 타입은 여기도 있고 뭐 전체 안구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레디에이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플루이드 콜렉션이 프로미넌트한 부분만 파셜 트리트먼트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좀 얇아졌고요. 레티널 디태치먼트 리졸루션이 됐고 비주얼 옥스 0.01인데 뭐 시력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명 모두 이제 비주얼 어큐티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그 플루이드 콜렉션, 그 서브레티널 플루이드 콜렉션이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롱텀하게 저희가 그 5년 이상 팔로우업을 했는데 그 아직까지는 뭐 레디에이션으로 인한 직접적인 컴플리케이션은 다행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피디아트릭 에이지에서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갯만라이프 룸에는 이제 저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간단한 이제 모니터링만 하죠. 그래서 EKG 뭐 SpO2 정도만 모니터링하고 여기서 모니터로 보면서 하는데 여기 이제 메디컬 가스가 서플라이가 되기 때문에 소아 환자에서는 그 필요하면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아예 프로시저 전체를 그 제너럴 아네스테를 하기로 합니다. 그게 제일 많은 건데 ABM 환자들은 그 엔지오그래피를 할 때 되게 이제 그 프레임 픽싱하고 엔지오그래피 할 때만 전신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취 깨워서 이제 갯만라이프를 하기도 하고요. 대개 이제 10살 이하가 되면 되게 그 이렇게 전신 마취 해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명에서 전신 마취를 했는데 그중에 15명은 이제 프레임 픽세이션하고 엔지오그래피 할 때만 이제 전신 마취를 했고요. 나머지 5명은 이 전체 레디에이션 끝날 때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4살 이하짜리 그 잘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환자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환자가 못 하겠다고 그러는 환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IV 뭐 프로포폴 같은 거 트라이를 해봤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 엔도트라케알 아네스테지아를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세이프한 것 같고요. 특히 이 레디에이션 할 때는 이제 치료 중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에어웨이를 그냥 넣어서 유지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되게 요약을 하면은 그 뭐 몇 가지 안 되는 질환에 소개를 드렸지만은 그 이 소아에서도 이제 특정 디지즈에 대해서 그 갯만라이프가 그 롤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갯만라이프 할 때는 뭐 제너럴 아네스테지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코그니티브 아웃컴이나 이런 거 디벨롭먼트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레디에이션이 그 말리그넌트 저 포텐셜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그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말리그넌트 튜머 인덕션을 파서빌리티 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발표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질문을 안 받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자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저기 카톨릭 의대 이루 교수신데요. 이루 교수님은 1981년에 카톨릭 의대 졸업하시고 카톨릭 의대에서 전공의 과정 마치셨고 98년에 브리감 위먼스 칠드런 호스피탈 하버드 대학에 보스턴에 다녀오셨고 거기서 주로 티슈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오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학회 활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2008년에 대한 소아신경외과 학회 회장도 하셨고 또 지금 그 국제 소아신경외과의 그 상임이사로 계시고 또 대한 티슈 엔지니어링 앤 리저너리티브 메디신의 지금 차기 회장으로 지금 뽑혀 계십니다. 오늘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카톨릭 의대 그 대전 성모병원에 교수로 계시고 거기에 뉴로사이언스 센터의 소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강의는 티슈 엔지니어링 인 뉴로서저리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카톨릭 의대 이일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그 조병 교수님에 대한 추억은 그 87년도에 피디아트릭 뉴로서지컬 소사이티가 생길 때 그때부터 기억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조병 교수님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겠지만 한마디로 저한테는 이게 아카데미즘이 제일 저한테는 이렇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할 때면. 그래서 학회에서 이렇게 우리 어줍지 않은 제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하려다가도 교수님 계시면 안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잘못 얘기했다가 이렇게 그 지적을 당할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리센트한 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레지던트 때 그 공부 잘하고 기억력 좋은 사람들 워킹 요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요만은 이제 텍스트니까 벌써 이제 최근 거는 없죠. 그래서 저는 교수님 뵈면은 소아신경외과에 관한 워킹 뭐 매드라인이나 워킹 판매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가 이게 티슈 엔지니어링의 그 신경외과적인 또 특히 피디아트릭 쪽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과들이. 그래서 조금 토픽을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티슈 엔지니어링이 소개된 지가 한 10년 되는데 그 세계적으로 좀 동향이 어떻고 어떤 쪽에서 좀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고 있는지를 몇 가지만 좀 소개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제가 잘 갖고 나옵니다. 이게 제가 연수하던 그 브리게맨 우먼스에 있던 그 걸려 있는 사진입니다. 세계 최초로 그 신장 이식을 한 그런 사진이죠. 그래서 이 56년에 이게 제일 처음에 신장 이식이 됐는데 그 공로로 40년이 지나서 96년에 이 조셉 모레이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노벨상을 이제 이 40년이나 지나서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히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적이 많으신 분들은 뭐 저는 뭐 걱정 안 해도 되지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성공하고 나니까 금방 닥치는 문제가 이제 도너가 모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저기 뭐 리버 여러 가지 하트 이렇게 이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게 도너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없는가 해서 생각해낸 것이 뭐 장기를 다 이식할 거 있나 필요한 세포만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세포만 우리가 배양을 해보니까 1세제곱밀리미터 이상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매트릭스를 아티피셜 매트릭스 특히 분해가 되는 생분해가 되는 그런 매트릭스를 쓰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3차원적인 올겐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조직공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콘드로사이트인데요. 이런 콘드로사이트를 이렇게 폴리머에다가 이게 이제 흡수가 되는 폴리글라이콜릭 애시드에다가 이렇게 시딩을 하면 세포가 자라면서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를 분비하고 시간 지나면 이 매트릭스는 다 없어지고 이게 셀만 티슈로 변하는 이런 것이 이제 조직공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폴리글라이틱 PGA 메쉬 같은 것들인데요. 여기다가 셀을 넣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콘드로사이트, 카틸리지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미국에서 처음 이런 이런 그 심포지움이 시작된 것이 88년입니다. 한 20년 남짓 되는데요. 사실은 뭐 10몇 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직공학이라는 이제 텀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데피니션은 엔지니어링과 라이프 사이언스의 프린시플을 합쳐서 우리 몸에 바이올로지컬 서브스티튜트를 만들어서 우리 몸의 기능을 리스토어, 메인테인 또는 임프루브하자. 그게 이제 이 조직공학의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엘리멘트는 셀, 그다음에 바이오머티리얼, 그다음에 인비트로 또는 인비보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셀들을 우리가 이제 요새 스템셀들이 많이 연구가 돼서 이제 또 하나의 무기가 된 거죠. 티슈 엔지니어링에서는. 그렇지만 조직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프라이머리 셀을 가장 좋은 걸로 칩니다. 왜 스템셀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분화돼 있고 환자 자신의 셀을 이용할 수 있으면 환자 자신의 그 프라이머리 셀도 얼마든지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화의 메커니즘도 모르고 또 어떻게 분화할지도 모르는 스템셀을 쓰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프라이머리 셀을 쓰고 프라이머리 셀을 얻기 어렵다든가 뉴런이나 이런 것처럼 그 셀들이 잘 멀티플레이션 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그 소스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 어덜트 스템셀, 엠브리오닉 스템셀, 또 아까 우리 아침에 들은 그 iPS 같은 것들도 여기 속하게 됩니다. 바이오머티리얼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지금 굉장히 그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인비트로 컬처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져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컬처 디시에다가 배양을 하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소위 바이오 리액터라고 해서 미디어도 계속 돌리기도 하고 압력도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컬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셀, 매트릭스, 인비트로 컬티베이션 또는 인비보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기를 만들게 됩니다. 카틸리지를 보면요, 이게 그 조직공학의 가장 그 심볼이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누드 마우스 위에다가 소의 콘드로사이트를 가지고 인간 귀 모양의 카틸리지를 만들어낸 것이 이제 그 96년도 정도입니다. 토끼 귀에다가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우리도 이제 가서 저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오래 놔둬 보니까 좀 흡수가 됩니다. 티슈들이.
그래서 또 성형외과적으로 다른 그 플라스틱들이 더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바이오리액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이나믹 컬처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바깥에서 아예 인 비보에다가 집어넣지 않고도 카트리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서 그 지금은 이제 하이엘로 그라프트라는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런 그 인 비보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몸 안에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하이알루로난이라는 게 이제 카틸리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폴리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환자 자신의 컨드로사이트를 컬처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컬처를 바깥에서 한 다음에 수술을 이렇게 해서 그쪽을 잘라내고 이걸 그냥 바로 바깥에서 만들어진 카틸리지를 이식하는 방법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냥 이렇게 컬처해서 셀을 집어넣는 방법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셀이 흘러나가기도 쉽고 또 그 중정에 따라서 이렇게 막 일정하게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니 조인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아예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이 더 좋다고 돼 있고 지금 이제 요것만 갖고도 이제 32명의 환자한테 한 레포트인데 지금 이제 400여 이상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컨드로사이트 또는 이게 폴리머를 이용해 가지고 이식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본앤 조인트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동물에서 사용하던 그런 방법이죠. 일본 연구자가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본하고 콘드로사이트를 이용해서 폴리머에 이렇게 누드 마우스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조인트 시스템까지도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으로는 2000년에 베케인트란 그 조직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들이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36세 환자한테서 자신의 페리오스테움으로부터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를 분리하고 이를 그 포러스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로 만들어진 스캐폴드에 시딩하고 한 6주 정도 기다렸다가 환자한테 이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절단이 됐을 때 이 페리오스테움을 좀 띄워가지고 요거는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스킨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식해서 지나는 거고요. 그렇게 보온을 만들어 갖고 이식을 한 그런 것이 이제 최초의 그 조직공학을 이용한 이제 뼈 이식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도 뼈는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토그라프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뼈는 이제 다른 방법을 많이 쓰게 되지만 정말 이렇게 이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막샷이라는 분이 장골 결손 울라 티비아 휴메러스 환자에서 골수 줄기세포를 비양해 가지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드에 시딩하고 이식을 하고 이제 장기 추적을 했는데 잘 붙어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게 우리 아바스큘라 네클로시스가 있을 때도 환자의 골수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이식한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스키는 뭐 지금 제일 발달된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켓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것마다 6종류고 옛날에는 더말 또는 에피더말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투 레이어가 다 있는 그런 바이오 아티피셜 스킨들이 개발돼서 상품이 이제 돼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같이 있던 그 민영외과 의사가 아탈라라는 분이 그 당시에 그 폴리머하고 방광 티슈를 이용해 가지고 개한테서 방광을 만들어서 이식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과를 동물 실험을 발표한 다음에 이 기술을 이제 환자한테 그래서 말기 방광 질환한테서 이제 방광을 띄어내고 환자 자신의 요로 상피세포하고 근육세포를 채취해서 이를 콜라겐과 PG로 만들어지는 스캐폴드에다가 시딩을 해가지고 환자한테 이식을 했었습니다. 이제 평균 4년이고요. 길게는 6년간 관찰을 했는데 환자가 이 방광이 그대로 어댑테이션 돼가지고 기능을 하는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팀들이 하버드에 있다가 웨이크 포레스트에서 이 팀 전체를 다 스카웃을 해가지고 큰 연구소를 하나 지어주고 여기가 이제 지금 월드 리딩 인스티튜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큰 한 PI만 한 7, 80명이 넘고 전부 연구원들이 다 합치면 거의 한 200명이 넘는 큰 연구소를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유레트라 바자이나 또 블레더 넥, 유레터 블레더 이런 것들이 다 임상이 된 것들입니다. 임상이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된 것들이고 지금 현재 이제 임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쉽톡, 뭐 멍키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같이 이렇게 거기 있는 수석 그 사이언티스트가 한국 사람입니다. 제임스 유 교수라고. 그분 때문에 몇 번 반문도 하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는 뭐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으로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을 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셀 쉬트 엔진이라고 해서요. 동경 그 우먼스 메디컬 유니버시티에 어드밴스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앤 사이언스라는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를 개발하셨냐면 이분이 폴리머를 이렇게 스트럭처를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스트럭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 폴리머의 스트럭처가 변하면서 이 친수성과 소수성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들이 온도를 높이면은 이렇게 셀들이 쫙 들러붙고 온도를 높이면 이 사이에 물이 쫙 들어오면서 폴리머 형태가 변하면서 셀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컬처를 이런 배양액에다가 컬처를 하면은 세포들이 쫙 한 원레이어로 붙게 돼 있죠. 그거를 템퍼러처를 낮추면 이 셀들이 그대로 이렇게 한 시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셀 시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이런 컬처를 할 때 엔자임을 써서 이거를 이제 하면은 다 떨어집니다. 이거 셀 인터스페이스도 없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면 엔자임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디지브 몰레큘이라든가 이런 프로테인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 겹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폴리머를 개발을 해서 이분들이 어디다 응용을 했냐면 코네아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데 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네아 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한 레이어로 컬처를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띄워가지고 환자한테 이식을 했는데 양쪽 눈이 다 망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코네아 티슈를 띌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랄 뮤코사를 띄워가지고 환자 오랄 뮤코사를 띄워가지고 페런트하니까 그 오랄 뮤코사를 원 레이어로 컬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셀 시트로 한 겹을 띄워가지고 이식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관찰을 해도 페런시가 유지가 되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서 이게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나왔는데 현재 한 40명 정도가 이제 오사카 유니버시티에서 이게 하고 있고 이 기술이 파리의 리옹 대학으로 기술 이전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한 겹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종이에 이렇게 쌓아가게 돼가지고 한 레이어로 돼 있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그냥 착 붙습니다. 이게 갖다 대면은 착 붙는다고 합니다. 수치할 필요도 없이 몇 개만 이렇게 수치를 하면은 잘 붙어서 이게 코네아가 되는. 사실 코네아라는 것이 이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환자 자신의 셀로 이렇게 쉽게 오랄 뮤코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거를 또 개발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시트를 여러 장을 만들어가지고 3디멘전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한 겹 한 겹 붙여가지고 카디오 마이오사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께가 한 4~5mm 되는 패치를 만든 겁니다. 환자 거를 띄워가지고. 그래서 이 패치가 이게 여기 컬처 디시 안에서 보면은 띱니다. 그냥 미디어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오토 비트하는 그런 펑션이 있기 때문에 셀 자체가 이거를 말기 심장 질환 환자한테 오픈을 해가지고 그냥 월에다가 탁 붙인 거예요. 카디악 머슬이 얇아지는 환자한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냥 싱크로나이즈 돼갖고 주위에 셀들하고 티슈들하고 그래서 이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기다리고 있던 환자가 이것만 갖고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뉴스에 크게 일본에서 났었는데 지금 2명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이런 티슈 셀 쉬트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은 이제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개발될 수 있을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겁니다. 하트 밸브는 그때 제가 있을 때 이제 쉽에서 이렇게 하트 밸브를 일부 만들어 갖고 이식하는 것들을 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2006년에 보니까 이제 사체 심장 판막을 채취해서 이것을 셀을 다 없애고 거기에 환자의 말초혈액에 존재하는 서큘레이팅 엔도세리얼 프로제니터 셀을 분리해서 그걸 배양을 해가지고 시딩하고 환자한테 이식을 한 그런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한테 2명한테 이식을 했는데 한 3.5년간 추적 검사에서 판막이 잘 정착해서 펑션을 할 뿐 아니라 환자가 크는 데 따라서 같이 크더라 이런 보고를 했었습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서큘레이션 잡지에 실렸고요. 혈관은 지금 이제 꽤 많은 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혈관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2명의 환자한테서 일본의 시노카라는 교수가 이렇게 인공혈관을 만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이 맥칼리스터 이분은 조금 전에 그 혈관은 폴리머가 사용된 거지만 이분은 폴리머 없이 그냥 이렇게 철로 돼 있는 그런 튜브 안에서 셀만 배양해가지고 나중에 철을 제거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 티슈로 돼 있는 혈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7명 환자한테서 이렇게 이식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트라케아도 이제 폴리머 대신에 죽은 사람의 사체의 그 트라케아를 디셀룰라이즈 시키고 또 안티제니시티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엔자임을 써가지고 안티젠을 MHC 클래스 1, 2 엔티젠을 다 없앤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환자 셀을 시딩해가지고 바깥에는 컨드로사이트, 안쪽에는 엔도셀륨 이렇게 해가지고 이식한 그런 논문을 발표한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계시는 박태성 교수님께서 뉴로젠이라고 하는 콜라겐 파이버를 페리페랄 러브 대시대용으로 이식을 해가지고 7명 소아 환자한테 이식해서 결과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다 이런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직공학이 이용되는 사례를 조금씩 살펴봤고요. 이런 또 줄기세포만 가지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제가 이런 그 슬라이드를 만든 거는 이거 다 동물 실험입니다. 동물 실험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수천 예가 넘습니다. 근데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을 2000년에 이제 우리 그 피츠버그에 있는 콘지올카가 이제 좀 해갖고 우리가 페이퍼를 발표한 걸 우리가 봤는데요. 이때는 그 NT2N이라고 하는 뉴로테라토 카시노마 셀 라인을 썼었죠. 이랬었는데 이때는 그냥 세포가 생존한 것 정도 확인했었고요. ESS가 좀 좋아졌다고 했지만 그 뚜렷한 데이터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도에 이걸 모아서 발표를 했었는데 18명에서 했는데 부작용은 없었지만 이런 그 스트럭 스케일의 개선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돼지의 태아를 환자한테 이식한 그런 페이퍼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다가 보니까 두 사람한테서 문제가 생겨서 연구가 중지됐는데 4년 후에도 추적 검사를 살아있는 사람들을 해보니까 5명 중 2명에서는 이게 신경이 호전됐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아주대에서 방호영 선생님이 중증 뇌경색 환자에서 골수줄기세포를 정맥 주사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부작용은 없었고 신경학적 호전도 그렇게 부작용은 없었지만 호전은 뚜렷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그 썸마리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뇌졸중한 데 대한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도 유약인 것 같고 이식의 안정성은 어덜트 스템셀을 쓰는 경우에는 특히 작신일권을 쓰는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경련, 출혈, 경색 등의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IPS도 일단은 뭐 불멸화 세포거든요. IPS도 진을 모디피케이션하고 뭐 옥스나 뭐 이런 몇 가지 진 모디피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불멸화 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아줄기 세포를 사용할 때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뇌혈관 질환에서는 아직 이렇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덜트 스템셀은 괜찮지만 엠브리오닉 스템셀은 아직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척수 손상에서는 이 척수 손상이 호전이 된다는 것이 이제 96년, 97년도에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데서 포유동물, 어덜트 포유동물에서 슈반세포 또는 올팩토리 엔테싱 셀 같은 것들이 척수 손상이 회복된다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된 이후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리마라는 분이 올팩토리 뮤코사를 환자한테 이식해가지고 부작용은 없었어요. 자기 뭐 세포니까 오랫동안 이제 추적 관찰을 했는데 6명에서 운동 기능의 회복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중국 사람입니다. 황이 300명의 척수 손상한테서 태아의 OAC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산된 태아의 OAC를 면역 억제제 투여 없이 이식을 해서 117명의 환자한테서 회복됐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표되는 거라서 그런지 너무 대규모 스터디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요 맥케이라는 분은 6명의 척수 손상 환자에서 자기 OEC를 했는데 그렇게 큰 신경기능의 회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나라 이제 박형천 선생님들 또 윤성환 선생님 같은 분들 또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썸마리를 해보면 올팩토리 엔싱 셀이나 골수줄기 세포를 이식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고 비교적 안전해 보이지만 역시 이모탈라이즈 셀이나 엠브리잉 스템 셀의 사용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확실한 치료 효과를 인정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게 펑션의 호전을 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아직까지 의론이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신경세포로 분화하지는 않고 어떤 사이토카인을 내서 파라크라인 이펙트로 작용하는 것이 제일 인정받고 있는 그런 세월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만 주는 것이 너무 로스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손상된 조직의 갭을 메꾸고 또 글라이아티시를 줄이고 또 재생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컴파티블한 폴리머의 병용 투여 또는 그로스 팩터를 같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은 좀 너무 시간이 지나가서 그러니까 이 보니까 심장 질환 중에서 제일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을 한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줄기세포를 넣는 것들 요것만 소개를 하자면 204명의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멀티센터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 스터디를 했는데 골수 줄기세포를 쓴 겁니다. 배양 없이 그냥 바로 넣었는데 결론은 부작용은 없고 좌심실의 이젝션 프랙션이 플라세보에 비해서 조금 유의하게 증가를 한 것 같더라. 근데 아주 데피니트한 그런 거 또 심톰이 많이 좋아진 것들은 아직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썸바리 해보면 아직도 임상 적용은 이제 시작 단계고요. 또 카틸리지 같은 걸 제외하고는 대상 환자의 수가 아직 적습니다. 또 프라리미나리 데이터이고 더블 블라인드 컨트롤 스타디가 되지 못해서 아직도 미국, 유럽, 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같은 출발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재료공학이나 분자생물학, 나노 기술들도 발달했지만 또 인재들이 전부 의과대학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들을 잘 이용해서 이런 이번에도 올림픽 때 보면 젊은 애들이 일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잘 조성해져 갖고 이런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에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탈에 있는 에테르 돔에 있는 처음으로 에테르를 이용해갖고 마취를 한 그를 기점하기 위한 사진이죠. 그림이죠. 이 에테르를 발견한 것도 치과의사를 합니다. 의사들이 이제 이런 재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양용원 선수가 이렇게 양용원 선수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해냈고 올해는 이렇게 김연아뿐만 아니라 모태범 선수도 이렇게 일을 냈습니다. 젊은 애들이.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신경외과라는 그 범위에서만 우리 머리를 머물지 않고 아까 얘기한 그런 아주 다양한 학문들을 좀 접해가지고 기술들 어떻게 하면 신경에 응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머리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 젊은 펠로우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꼭 시야를 확 넓혀서 다른 분야도 좀 보면서 이렇게 해서 놀라운 좀 업적을 내서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놀라는 그런 그런 업적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제 오늘 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재미나는 강의 하셨고 희망적인 강의를 해서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만 누가 물어보실 거 있나요? 예, 강의가 한 분 왕희천 선생님. 다시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제 방광이 파이브로시스가 되고 그런 게 원래 티슈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뉴로제닉 블레더 같은 거 보면은 디너베이션이 되면서 콜라겐이 쌓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티슈를 다시 늦었어도 결국은 그게 뉴럴 이노베이션이 안 되는 한에는 또 그 길을 갈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일단 저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은 뉴로제닉 블레드에 한 게 아니고 캔서로 해갖고 방광을 떼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저버만 있는 거지 이게 컨트랙틸리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머슬 티슈 사이사이에 인너베이션을 해야 되는 그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너베이션을 해서 연결을 해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이크럴 러버에서 가는 그런 인풋들이 방광을 수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단계죠. 이거는 지금은 완전히 블레더를 확 떼어내고 대체할 비용이 없는데 옛날에 인테스틴을 갖고 했답니다. 근데 인테스틴을 하면 캔서가 잘 되고 해서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돌려본 거고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런 것들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 강사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점심 식사는 뒤에 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층에 가시면은 연경이라는 음식점에서 식권을 내고 드시면 되겠고요. 그 좌장 연자 및 교실 원로 분들께서는 따로 그 연경 안에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지금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 연자 좌장분들하고 교실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딜레이 됐지만 정시에 1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세션은.